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첫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엔 이재명 대표를 향해 원망스럽다는 취지의 표현과 함께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이 25도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상 고온에 따른 기후 위기가 커지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과 인천공항이 물에 잠길 거란 예측도 나왔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12년이 흘렀습니다. 일본은 그때부터 흘러나온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해서 올여름 바다로 흘려보내겠다는데 방류를 앞둔 후쿠시마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첫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전모 씨의 유서가 발견됐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원망스럽다고 했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유서의 구체적인 맥락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먼저 이승환 기자입니다. 전 전 실장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제 오후입니다. 현장에선 업무 수첩에 쓴 6쪽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전 전 실장은 유서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원망스럽다는 취지의 표현을 쓴 걸로 확인됐습니다. 첫 장엔 주로 이 대표에 대한 심경을 담았는데 여기에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또 이 대표를 향해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라면서 그 이후로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한다는 주장도 남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 전 실장과 함께 일했던 성남시 관계자는 이 대표 사건으로 유죄가 나오면 연금이 끊기는 등 가족에게 피해가 갈 수 있게 된 부분을 걱정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유서 나머지 부분에서 전 전 실장은 검찰 수사에 대한 억울함과 함께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남겼습니다. 일만 열심히 했는데 수사 대상이 돼 억울하다거나 가족에게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취지로 쓴 겁니다. 전 전 실장은 이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한 차례 받았습니다. 지인들은 전 전 실장이 스트레스가 심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도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안타까워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지 이해가 됩니다. 전 전 실장의 빈소는 성남시 의료원에 차려졌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예, 조금 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모 비서실장 빈소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약 7분 전 화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전에 경기도에서 회의가 있었고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오후 12시 40분쯤 성남시 의료원에 마련된 빈소를 찾았는데 유족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약 7시간이 지난 조금 전에서야 조문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빈소 안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장면은 약 7분 전 화면입니다.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모 비서실장의 죽음에 대해 길게 얘기했습니다. 울먹이면서 검찰의 미친 칼질을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 실장의 죽음이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이지 자기 때문이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봤지만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전 실장의 빈소를 찾았지만 7시간 기다린 끝에 조문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침 최고위 회의에서 믿을 수 없는 부고였다며 입을 뗐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며 감정을 사기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제가 만난 공직자 중에 가장 청렴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했던 한 공직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먼지 털듯 털리고 있다며 전 전 실장도 검찰의 지속적인 압박 수사를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수사당하는 게 제 잘못입니까? 검찰 수사를 광기로 표현하며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주변까지 털어대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납니까? 그야말로 광기입니다. 광기.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대표는 남은 일정을 급하게 취소하고 오후 1시쯤 시신이 안치된 성남의료원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과의 협의가 길어져 한동안 조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대표는 인근에서 6시간 넘게 대기한 끝에 조문을 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당내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던 이 대표 측은 돌발 변수의 등장에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실장의 유서 내용까지 일부 공개되자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예, 조금 전에 보셨듯이 이재명 대표가 7시간 기다린 끝에 전모 비서실장의 빈소를 조문했습니다. 기자들이 몇 가지 질문을 냈지만 이재명 대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 잠시 뒤에 이재명 대표가 조문을 마치고 나올 때 아마 또 기자들이 묻고 이재명 대표가 답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그때 되면 또 실시간으로 현장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비서실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네이버 후원금 관련해 역할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전모 전 실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당시 주무부서 국장이었습니다. 결제 라인의 핵심이었고 직접 네이버 관계자와 만나 협상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행정 상황에 대해서 이분님께서 아무 도움 안 되셨고 저분만큼 많이 아시는 분 없었어요. 시장과 정진상 실장이 구상하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런 전 실장을 제3자 뇌물죄의 공범으로 적었습니다. 전 실장이 성남시와 네이버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봤습니다. 2014년 11월 전 실장이 네이버 관계자에게 성남 구미동 부지를 매입할 수 있게 해줄 테니 성남FC에 50억 원을 후원해달라는 취지의 이재명 시장 의사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정진상 실장이 네이버 관계자를 만나 이 시장의 가장 큰 고민이 성남FC 자금 문제라는 내용을 전달할 때 함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실장은 할 일을 했을 뿐 이득을 얻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진술과 결제 서류 등 증거가 나오면서 부담을 느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최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사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이 부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혜성 기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먼저 전모 비서실장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에서 지금까지는 크게 부각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서실장이었으니까 측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측근입니다. 다만 정진상 실장과는 달리 정치인이 아니어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9급부터 시작해 3급까지 지낸 직업 공무원이었습니다. 예. 성남시 관계자들은 정무는 정진상, 행정은 전모 비서실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둘이 동급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관계자는 정진상이 행정을 모르니 구체적인 건 모두 전 실장에게 물었다고도 했습니다. 예. 후배 공무원들 사이에선 군기 반장으로 통할 정도로 인정받는 행정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재명 시장 시절 여러 주요 사업에 관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대표도 전 실장을 신뢰해서 성남시장 시절과 도지사 시절 2번 비서실장을 맡겼습니다. 일단 일을 잘했던 행정 측근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알려졌습니다. 되겠군요. 네.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가 여러 갈래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주변 인물로서는 5번째 사망이죠. 네, 맞습니다. 재작년 12월 유한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문기 처장이 11일 간격으로 숨졌습니다. 예.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 둘 다 대장동 사건 사업의 관련이었고요. 직접 관련자였습니다. 또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법카 의혹 사건 참고인 김모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표 측은 처음엔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김혜경 씨 수행당이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1월엔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제보자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다만 이 씨는 지병 때문인 걸로 경찰은 결론 내렸습니다. 지금 한 명을 빼고는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일단 네. 이번 전무 비서실장의 경우요. 극단적인 선택으로 역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러면 그런 선택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물론 이 부분도 추정의 영역이지만 여러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이재명 대표의 발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억울하니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죽음의 이유를 규정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불려가서 꼬치꼬치 묻고 압박했을 거다라고도 했습니다. 지금 억울하다는 거는 검찰에 수사받는 입장이 억울하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대표는 재작년 유한기 본부장 죽음 때부터 검찰 수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다만 오늘은 검찰이 사냥을 한다고 말할 정도로 표현의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한 차례 전 실장을 불러 조사를 했고 추가 조사 일정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내용도 녹화했고 압박은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피의자가 원해서 녹화까지 했으니 그걸 보고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일단 검찰은 성남 FC 사건 관련돼서 전무 비서실장이 한 역할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서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도 전무 비서실장이 잠깐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2019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모친상 때 전무 실장이 조문을 갔습니다. 이런 사실이 법정 증언을 통해 알려졌고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전 실장이 매우 힘들어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쌍방울 전 회장의 모친상에 그러면 도지사의 비서실장이 왜 갔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 제기된 부분 네.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정혜성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 전국의 한낮 최고 기온이 2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부터 특히 월요일에는 다시 기온이 뚝 내려갑니다. 급격한 날씨 변화로 곳곳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조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투는 벗어 손에 들고 있습니다. 긴 소매는 걷었고 반바지도 입었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은 25도까지 올랐습니다. 서울도 약 22도였습니다. 반팔에 가벼운 옷차림으로도 거뜬할 정도로 따뜻한 날씨입니다. 햇볕을 즐기러 나들이 나온 시민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밖에서 반팔만 입고 다니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3월 초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고 2013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좀 유난히 따뜻한 것 같긴 한데 이상하긴 하다 그런 생각은 했어요. 빙수 가게는 때 아닌 특수를 누렸습니다. 저는 좀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인데 왔는데 진짜 너무 더운 거예요. 빙수 먹으러 왔습니다. 날씨를 영향을 많이 타서 날씨가 확 오르면은 확 올라가는데 지난주 대비 3-4배 정도는 매출이 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저녁부턴 다시 추워집니다. 월요일 아침엔 영하로 내려갑니다. 말 그대로 날씨가 널뛰는 겁니다. 기상청은 이상기후 탓에 올해 1월 기온 차이가 19.8도로 역대 가장 컸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선 폭우와 폭설로 84명이 숨졌고 스페인 등 유럽 지역은 지난 1월 역대 일 최고 기온을 깼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이런 이상기후는 오랜 기간 이어져 왔고 또 앞으로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대로라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과 인천공항이 물에 잠길 거란 예측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이한주 기자입니다. 남극 빙하가 녹아내립니다. 바닷물이 육지를 덮칩니다. 지구온난화의 미래를 그린 영화 워터월드입니다. 영화 같은 일은 이미 현실에서도 시작됐습니다. 남태평양 국가 투발루는 9개 섬 가운데 2곳이 사라졌습니다. We cannot wait for speeches when the sea is rising around us all the time. Climate mobility must come to the forefront.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국립해양주사원은 2100년이면 우리나라의 수면이 최대 82cm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21년에는 최대 73cm로 예측했지만 2년 만에 10cm 가까이 늘었습니다. 기후변화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 해수면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기구 시뮬레이션 결과 해수면이 1m 올라가면 해운대가 사라지고 부산시 강서구 대부분이 물에 잠깁니다. 인천공항도 물이 차오르기 시작해 2m를 넘기면 활주로 대부분이 물바다가 됩니다.
미국 국립설빙 데이터센터는 지난달 기준 남극의 바다얼음 면적은 191만 제곱킬로미터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록을 작성하기 시작한 1978년 이래 가장 줄어든 면적입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예측을 벗어난 기후 변화가 이어지는 건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는 1년 내내 눈을 보기 어려운 곳이지만 30여 년 만에 폭설이 내려서 지금까지 10명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 크레스트 라인. 지난 1일 한 식료품점 지붕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이 지역에서만 2m가 넘는 눈이 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LA에선 34년 만에, 샌디에이고에선 사상 처음으로 눈보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When we start issuing a blizzard warning, one of the first we've issued in decades, that's the unusual nature of this event. 지난달 말 이상기후로 캘리포니아 지역에 폭설이 내렸지만 제설 장비가 충분치 않았던 탓에 아직도 복구가 완전히 끝나진 않았습니다. 샌버나디노에선 93살 여성이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측은 폭설이 내린 지난달 23일 이후 현재까지 12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대부분 폭설로 집이 고립되면서 난방이 끊기고 먹을 것이 부족해 숨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폭설로 몸살을 앓았던 캘리포니아는 현지 시간 9일부터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강풍을 동반한 최대 38cm 폭우가 예고돼 비상사태가 발령됐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네, 일본은 이르면 올 상반기 중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겠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걸러냈기 때문에 이제는 안전하다는 건데요. 그런데 저희 JTBC 취재진이 찾아가 보니 현지 주민들도 일본 정부의 말을 못 믿겠다는 반응입니다. 내일이면 동일본 대지진이 있은 지 12년이 되는데 일본 정부의 대처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김현애 특파원입니다. 말린 생선에 바지락과 가리비, 갓 잡은 생선들이 수북히 쌓여있지만 찾는 발길은 뜸합니다. 원전 사고 전엔 붐비던 곳이었지만 이젠 점심시간에도 손님이 많지 않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약 60km 떨어진 이와키입니다. 이곳 앞바다에서 잡힌 농어에서 세슘이 검출되기도 하면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상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여러 차례 검사를 한 뒤 방류하는 만큼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을 토로합니다. 放射能って目に見えないけど、すぐには影響がなくても、その先の方々に影響があるんではないか、薄めて流すとか、そういうことを言われても消えない不安なので、あんまし信用できないっていうか、流した後ちゃんとそこで取れた魚を昔みたいに大臣が食べて安心だっていうふうに証言っていうかさ、見せてくれれば。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운동에 참가하게 됐다는 시민도 있습니다. 鈴木になって汚染されるということはこれからずっと流すことによってそういう問題も当然これから起き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心配はあります.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지 12년이 됐지만 아직도 3만 명 넘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인 안자이 씨와 옛 집터로 가봤습니다. 길 곳곳엔 검은 자루에 담긴 방사능 오염토가 쌓여 있습니다. これから生まれてくる子どもさんにその負を残すのか、あの時の人間どうしてたんだって言われるよ. 후쿠시마에서 JTBC 김현예입니다. 네, 한편 우리 정부는 표본 검사를 잘 하고 있다, 아직 괜찮다라고 합니다.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를 하더라도 미리 항의도 하고 조치도 취해서 기록을 남겨놔야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현장 이야기를 박상욱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밤사이 잡은 물고기들이 보입니다.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공무원들이 무작위로 담습니다. 방사능 수치 검사를 위해 표본을 모으는 겁니다. 아직 기준치를 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큽니다. 판매하는 입장에서 믿고 이제 판매를 하는데 손님들이 이제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요. 솔직한 얘기로 방류를 안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결책을 봤으면 좋겠고요. 파는 사람뿐만 아닙니다.
일본 정부에 밀리지 말고 우리 정부에서도 맞대응을 해가지고 이거를 강력하게 그 오염수를 방류하는 게 절대 반대하는 걸로 막아주십시오. 20리터 물통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바닷물입니다. 해양 방사성 조사는 이처럼 조사 해역에서 직접 바닷물을 가져오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전국 52곳의 조사 지점에 배를 타고 나가 바닷물을 담은 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옮깁니다. 각종 약품을 이용해 방사성 물질만 뽑아내기까지 짧으면 며칠, 길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현재 저희뿐만 아니고 국의 모든 기관이 이제 전해농축을 적용했을 때 이 기간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줄이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정부는 대응단을 꾸려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오염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고도 했지만 모두 일본이 공개한 자료를 보는 정도여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JTBC 박상구입니다. 정부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방안을 발표한 뒤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나아지도록 대승적 결단을 했다고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너무 서두른 거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정부는 일본 피고 기업의 사과나 배상 참여 없이 강제동원 배상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승적인 결단임을 강조했습니다. 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맞는 대승적 결단이자 우리의 주도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정부가 내놓은 해법에 비판적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 여론조사 결과 이번 해법에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빠져 반대한다는 국민이 10명 중 6명이었습니다. 한일 경제단체들이 미래 세대를 위한 기금을 만들기로 한 것에 대해선 일제강제동원 배상과 관계없다는 대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특히 18세 이상 모든 세대에서 미래 세대 기금이 조성돼도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걸로 볼 순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일부 양보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대답보다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대답이 2배가 넘었습니다. 정부의 바람과 달리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인되면서 한일 관계 개선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거란 전망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한때 나병으로 불린 한센병 환자를 50년 가까이 돌봐온 병원이 있습니다. 곧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사 갈 곳을 찾고 있는데 주민들 반대에 가로막혀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작은 동산에 자리 잡은 입원실, 간호사가 환자를 세심히 살핍니다. 100에 55? 괜찮아요, 혈압은? 얼굴 꽉 조이지 않아요? 이 한센병 환자는 입원한 지 2달이 됐습니다. 다리에 이제 궤양이 있어가지고 정형외과 원장님한테 수술 받아서 좀 많이 좋아서. 매년 줄어들고는 있지만 국내 한센병 환자는 8,000명이 넘습니다.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된 한센병은 전염성이 낮고 완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신경이 마비되거나 손발에 후유증이 남습니다. 이 병원은 천주교에서 무상으로 땅을 내어줘 1975년부터 한센병 환자를 돌봐왔는데 2년 뒤면 50년 계약 기간이 끝납니다. 병원을 옮기려고 서울과 충북 등 전국 곳곳을 수소문했지만 모두 주민 반대에 막혔습니다. 감염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환자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인 것 같아요. 일반 병원에선 입원 치료가 어려운 데다 전국에 한센 진료소 12곳이 더 있지만 입원 시설이 있는 건 이곳뿐입니다. 죽는 날 얼마 안 됐으니까 여기서 치료받고 더 이상 바랄 게 없거든요. 갈 곳을 찾지 못한 병원은 한센병 환자들을 지켜달라며 교황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견과 차별 속에서도 묵묵히 헌신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적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JMS 관련 소식입니다. JMS의 피해자 모임 엑소더스의 전 대표 김도영 교수가 KBS와의 생방송 중 KBS PD와 통역사 중에도 신도가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통역사는 김 교수를 통해 사실을 인정하고 JMS를 탈퇴하겠다고 했습니다. 오승열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 열린 JMS 피해 기자회견. 당시 외국인 신도들이 직접 자신들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국인 성 피해자들을 JMS 내부에서 통역했던 사람 중 한 명도 KBS 통역사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JMS 피해자 모임을 이끌고 있는 김도형 단국대 교수가 어제 KBS 더 라이브에 출연해 KBS PD와 통역사 중에도 JMS 신도가 있다며 그런 사람들이 방송에 나오면 사람들이 JMS를 신뢰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겁니다. KBS는 조사 결과 해당 PD와 통역사는 현재 KBS와 제작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JTBC에 마녀 사냥을 하자는 의도는 아니었다면서 해당 통역사는 당시 사실을 인정하고 몇 달 전 JMS 탈퇴를 결심했다고 알려왔다고 했습니다. 실제 JMS는 그 신도들이 문화예술계 등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친구가 언니들을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이제 아무 의심 없이 만났었고 모델 수업을 들어보는 게 어떠냐는 그 언니들, 소개받은 언니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지난해 9월 JTBC에 피해를 폭로했던 피해자는 보도 이후 알고 지내던 한 치과 원장이 자신을 노골적으로 회유하려 했다고도 알려왔습니다. 근데 왜 피부상을 나가봐? 그냥 그런 얘기 듣기 전에 보상을 받아요. 조금 시기라는 거고 생각해보자. 이거 재판가 내일인가. 정명석은 구속됐지만 그 조력자들로 인해 피해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오승열입니다. 독일 함부르크의 한 종교단체 건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최소 7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최근 독일에서도 총기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김재아 기자입니다. 창가에 서성이는 남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곧이어 수십 발의 총소리가 이어집니다. 중무장한 경찰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합니다. 조금 뒤 겁에 질린 사람들이 머리에 손을 얹은 채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현지 시간 어젯밤 독일 함부르크에서 총격 사고가 벌어져 최소 7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Die haben Schüsse gehört. Die haben Schüsse gehört. Also ich weiß ja, wie sich Schüsse anhören. Und es waren irgendwie 12 durchgehende Schüsse. 부상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중태라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일 매체들은 여호와의 증인 건물에서 종교 행사가 진행되던 중에 사건이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함부르크 경찰은 가해자가 도주한 흔적이 없다며 범인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에선 지난 2020년 극우주의자의 무차별 총격으로 일반인 10명이 목숨을 잃는 등 총기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성남의 전모 비서실장 빈소를 방문한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인 8시 6분경에 빈소를 나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인데요. 기자들이 또 몇 가지 질문을 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빈소를 찾은 게 7시 42분입니다. 약 7시간 정도 기다려서 빈소를 찾았는데 지금 여러 취재진들이 질문도 있고 물어보지만 답을 하진 않았고요. 약 24분간 빈소를 방문했고 그리고 지금 모습은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의 민주당의 대변인은 애초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따로 질문에 답하진 않겠다고 미리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통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대선 1년을 맞아 실시한 JTBC 여론조사가 있었죠.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한 민심을 들었는데 오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민심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모두 절반을 넘었습니다. 먼저 고석승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구속 수사 필요성에 대해 찬반을 물었습니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57.3%, 필요하지 않다는 대답은 39%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의 답변은 엇갈렸지만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선 53.5%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국회에서 부결된 체포동의안, 민주당 의원 중에도 두 자릿수가 찬성표를 던진 걸로 나타나면서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됐습니다. 당내와 좀 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힘을 모아서 우리 윤석열 독재 정권의 검사 독재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적지 않은 이탈표로 이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에 빠졌다는 응답이 62.3%, 결과적으로 부결됐으니 위기가 아니라는 응답은 34.4%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하는지도 물었습니다. 이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도 절반이 넘었고 특히 10명 중 4명은 사퇴론에 매우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에선 77.1%가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예, 그럼 여기에서 민주당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 한 분을 화상으로 연결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종민 의원인데요. 지금 지역구인 논산에 행사가 있어서 논산에 있어서 저희가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김종민 의원님, 앞서 JTBC 여론조사를 봤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 의견 그리고 당대표를 물러나야 된다는 의견이 둘 다 약 57%입니다. 먼저 이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여론조사를 보면 일반 민심은 한 6대4 정도로 구속해야 된다,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뭐 당심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당심은 또 7대3, 8대2로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민심하고 당심이 지금 엇갈려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좋지 않은 신호죠. 지금 당심과 민심이 많이 엇갈린 게 예, 죄송합니다. 네. 당신과 민심이 많이 엇갈린 게 민주당으로서는 좋지 않다고 그러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좋지 않습니까? 예. 아니 이제 우리 민주당은 뭐 30%, 40% 가지고 지금 우리 존재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고 수권을 해야 되는 정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권해야 되는 정당이라서 과반수를 민심 과반수를 얻어야 되는데 민심 60%가 우리하고 다른 길을 간다. 이거는 우리한테는 적신호입니다. 빨간불인데 문제는 이게 일시적으로 어떤 사건 때문에 생긴 거면은 괜찮아요. 예. 그런데 이게 구조적이고 지속적이다. 그러면은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런 점에서 이거를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지속적이고 구속적이다라는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있는 게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위험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최근에 일시적으로 이런 여론이 생긴 게 아니라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수사가 끝나거나 아니면 뭐 재판이 시작되거나 뭐 이런 한두 가지 어떤 계기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계속 가는 건지 만약에 계속 간다 그러면 내년 총선 때까지 가면 우리 민주당한테는 엄청난 위기죠. 그런 점에서 이 문제를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좀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구조적인, 지속적인 위험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뭔가 찾아서 고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저희가 보도한 이런 점이 있어요. 예, 말씀하시죠. 네, 이런 점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뭐 이재명 대표가 아직 죄가 확인된 게 없지 않냐. 이런 사실관계 위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도 사실관계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게 죄가 있다 하고 딱 단정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자세나 태도, 우리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를 다루는 자세나 태도에서 뭔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민심은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을 가지고 이게 방탄정당한다. 이런 민심의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민주당을 사당화시키는 거 아니냐. 뭐 팬덤에 의해서 이런 사법적인 방어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민심의 이런 불편한 또는 불신의 시각, 불신의 관점, 목소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방치해서는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저는 단순한 유죄냐 무죄냐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자세, 태도 이런 점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그런 따가운 시선 이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민주당의 변화, 이재명 대표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김종민 의원님, 그런데 지금 태도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유죄, 무죄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면 당대표 유지하느냐 마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지금 사법 리스크를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당 저는 뭐 지도부가 일관되게 이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재명 대표가 유죄냐 무죄냐를 떠나서 그리고 검찰이 이거를 과도하게 수사하고 정치 수사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국민들 비판도 저는 과반수 가까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라는 공당을 가지고 공당의 당력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문제를 대응하거나 방어하거나 유무죄를 다투거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하는 거는 이거는 온당치 않다. 알겠습니다. 이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김종민 의원님 앞서 저희 여론조사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57% 가까이 나왔습니다. 비명계 일각에서 많이 사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퇴를 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좀 단답형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 사퇴 여부를 판단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재명 대표 본인의 뭐 결심이나 결단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민심이에요. 이거를 의원 몇 명이 당신 사퇴해라 이렇게 해서 결론 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많은 민심이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민심이 말하고 있는 게 뭔지 또 어디로 갈 건지 이게 지금 저희 의원들도 사실 다 궁금해하는 겁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도 그거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겁니다. 저희 여론조사에서는 57%가 사퇴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궁금하시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일단 저희 여론조사 1,04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론조사는 그렇지만 여론조사만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여론조사의 내용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민심의 그런 뭔가 확연한 분명한 흐름인지에 대한 판단들을 아마 민주당 우리 당 내에서나 이재명 대표나 지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지켜보는 게 왜냐하면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건 뭐냐면 서른 의원을 비롯해서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이 당대 이전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부결은 시키겠지만 부결된 뒤에는 당대표직을 물러나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작 부결된 뒤에 이 목소리를 비명계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사퇴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목소리를 높이면 분열이 될까 봐 목소리를 아끼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밖에서 그렇게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당에서 이 문제를 사퇴로 결론 짓고 막 몰아붙이는 것도 전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사퇴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민주당에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 중요한 일이 여론조사 지표가 나온다고 해서 이거를 밀어붙이거나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많은 분들이 사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퇴하면 안 된다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고 가닥이 잡히려면 정말 민심의 흐름이 큰 줄기가 좀 분명하고 뚜렷하게 잡히는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과정들이 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민심의 결과가 이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하되 조금 바뀌어라. 좀 리더십을 바꿔라. 이런 정도 수준인 건지 아니면 당대표 하기 어렵다. 이런 정도 수준인 건지를 한번 좀 다들 고민하고 또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일단 비명계에서는 민심을 좀 더 신중하게 살피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명계의 한 분으로 얘기되죠. 김종민 민주당 의원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화물차를 몰고 콘크리트 기둥을 세우는 현장에도 20, 30대 청년들이 있습니다. 트럭에서 쪽잠을 자고 또 스스로를 공구리맨이라고 부르면서도 각자의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유쾌하게 뛰고 있는 이들을 유선희 한민정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갔다 올게. 안녕히 가요. 안녕히 다녀오세요. 25톤 화물 트럭 기사 김윤진 씨의 업무는 일요일 저녁 8시부터 시작됩니다. 착값만 2억 원, 매달 380만 원씩 할부금이 빠져나갑니다.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주 6일 트럭에서 자면서 일합니다.
이날 밤엔 강원도 횡성에서 부산까지 390km를 달려 컨테이너를 옮겨 싣습니다. 그리고 트럭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다음 날 아침 울산으로 가는 길부터 조용하던 차 안이 시끄러워집니다. 망양 휴게소 2시간 운전 15분 휴식 중입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작업 끝나고 부산 내려갑니다. 야, 양주에서 부산 언제 오냐? 마음 맞는 동료 기사들과 영상 통화를 시작한 겁니다. 원래 목표는 졸음 방지인데 그러니까 이제 습관이 됐죠. 습관. 이제 안 하면 허전하고. 때때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도 화면 너머에 동료가 있다는 것만으로 의지가 됩니다. 거의 24시간을 켜놓는 상태라. 울산에서 다시 평택으로 24시간 만에 878km를 뛰었습니다. 2년 반 뒤 차값 할부금을 다 갚고 나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트럭에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직장인으로 따지면 갑자기 연봉이 그냥 2배 이상 확 오르는 그런 느낌이라 그거를 많이 좀 기다리고 있죠. 3개월 전부터 공사 현장에서 일한 28살 전준희 씨는 자신이 일하는 모습을 꼬박꼬박 블로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일용직을 구했는지, 급여는 얼마를 받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현장 분들은 다 나이가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공감대를 얻기 어려워서 제가 하기 어려웠는데 SNS 하면서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1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일을 해온 25살 권영규 씨. 스스로를 공구리맨이라고 표현하며 2달 전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나이가 어린데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다고 응원해주는 그런 댓글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패션 디자이너를 했던 양주연 씨는 최근엔 공사 현장에서 일주일에 6일씩 일하고 있습니다. 피로가 쌓여도 블로그는 빼놓지 않습니다. 저만의 소통 채널이니까 현장에서 터놓고 얘기하지 못한 것들을 올리면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풀리는. 소통을 하면서 용기를 얻고 자신만의 목표도 생겼습니다. 1년이든 2년이든 일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제 가게, 카페 창업을 목표로. JTBC 한민정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화합한다는 뜻의 인화. 70년 넘게 인화 경영을 펼쳤던 LG그룹에서 재산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선친인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면서 소송을 낸 겁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입니다. 그런데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구본무 전 회장이 LG가의 전통인 장남 승계를 위해 조카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었습니다. 이번에 재산 분할을 요구한 건 구본무 전 회장의 아내 김영식 씨와 딸 구영경 LG복지재단 대표 구현수 씨입니다. 김 씨와 두 딸은 5년 전 별세한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이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제대로 나눠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지분 중 상당 부분을 물려받아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반면 구영경 대표는 2.01%를, 차녀 연수 씨는 0.51%를 각각 상속받았습니다. 이들은 법정 상속 비율대로 됐다면 구 회장의 지분율보다 더 높았을 것이라 주장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LG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속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속은 이미 4년 전에 상속인 간의 합의에 따라 법적으로 끝난 일입니다. 법에 따라 승계된 경영권을 흔들려는 시도는 용인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다툼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조계에선 법정 상속 비율이 아닌 상속인 간의 협의로 이루어진 만큼 이 과정에서 흥결이 없었는지 여부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며칠 전 여성의 날, 성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로 꼽히는 아프가니스탄에선 여성들만 참석한 방송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갈 길은 아직도 멀어 보입니다. 모바일 이슈 시작합니다.
سيدة با إزداد كي بباردك يا غخبل إزداد وساتي ده هم سيدة ما قمنا زمن فتولنا كي 우리와 WBC 같은 조인 체코는 아마추어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독의 원래 직업은 의사고요. 외판원인 4번 타자의 소방관까지 참 다양합니다. 이렇게 투잡 선수단이 오늘 중국을 만나서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며 승리했습니다. 5대4로 이대로 지는가 했는데 9회 초 3점 홈런을 때렸고 중국 투수는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 경기를 보기 위해서 캠핑용 의자까지 등장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중국 팬들도 눈에 띄죠. 한때 팀 동료였던 라이벌 박지원과 린샤오진이 500m 예선에서 만났는데 초반 기세를 잡은 린샤오진이 결국 예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박지원은 아웃코스로 추월을 시도했지만 결국 조 4위에 그쳐 탈락했습니다.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봄의 정취를 느끼고자 산을 찾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쓰레기를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되죠. 각종 병과 캔이 또 보이고 담배꽁초도 있습니다. 심지어 유모차도 버려져 있습니다. 가격이 45원이라고 써있는 이런 라면 봉지도 발견이 됐는데요. 대략 50년이 넘었는데도 썩지 않은 비닐봉지를 보면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쓰레기를 직접 수거해서 환경보호를 위한 작품도 만드는 분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쓰레기 줍기 활동은 제일 좋은 게 사실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산책을 좋아하거나 뭐 여행을 가다가 뭐 골목골목 다니는 걸 좋아하거나 그럴 때 가볍게 쓰레기를 줍기를 시작을 해서 다양한 활동에서 취미생활에서 녹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네, 아울러 이 봄철 산행은 겨울과 봄이 공존을 하게 됩니다. 평지는 따뜻한 봄이지만 산속은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은 떨어지고 갑작스럽게 기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옷이 땀에 젖어 체온이 떨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얇은 여벌옷을 준비하면 좋고요. 그늘진 곳, 낙엽 아래로는 얼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젖은 바위둥이 미끄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어서 자세한 주말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4월 말에 해당하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엔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고 강원 산간은 눈도 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서 차츰 구름이 많아지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온 보시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9도, 대전 8도 등 오늘보다 2, 3도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1도, 광주와 대구 26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네, 일요일에 전국에 비를 뿌리는 이 저기압 뒤쪽으로 찬 공기가 유입됩니다. 다음 주 초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곧바로 유튜브로 이어지는 오픈 뉴스룸에선 사이비 종교를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뉴스룸